짠! 깜짝 놀랐죠, 여러분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역사는 최태삼! 빵! 네. 자,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고대 달려왔고요. 자, 이제 중세 고려를 지금 배울 차례가 됐습니다. 와우, 금방금방 가죠? 네, 금방 쭈르륵 완강을 시키라 설명드렸습니다. 제가 항상 우리 학생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제 첫사랑 이야기인데요. 그런 거 듣고 싶죠? 별로야? 제 고등학교 때 첫사랑이라기보다는 짝사랑. 예, 짝사랑이라기보다는 외사랑. 아, 슬퍼. 3년간 쫓아다녔어요. 근데 한 번도 이름을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 진짜 전 정말 어쩔 수 없나 봐요. 네, 어쨌건 간에 지금 와서 이렇게 보면은 되게 후회가 되더라고요. 예, 진짜 후회되더라고요. 그냥 물어봐서 까이더라도, 예, 차이더라도 이름 한번 물어봤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후회가 지금까지 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와서.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Don't be shy, just try. 우물쭈물 대면서 그냥 부끄러워하거나 샤이하지 말고 그냥 일단 just try. 그냥 일단 해보는 거야. 아니면 말고. 정말 이 아니면 말고가 너무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인생에서. 왜냐면 그래야 후회하지 않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아니면 말고. 아셨죠, 여러분들? 그 아니면 말고 심장에 장착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고려시대인데 일단 고려시대를 공부할 때는 시기 구분을 먼저 하셔야 돼요. 자, 고려는 크게 두 덩어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기점이 뭐냐면 1170년이에요. 무신정변. 무신정변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과 그 이후로 나눌 수 있다. 기억해 두시고요. 그러면 그 시대를 이끌었던 역사 주도 세력이 누구냐에 따라서 다시 나눠집니다. 자, 무신정변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을 고려 전기라고 하는데 고려 전기를 다시 두 덩어리로 나눌 수 있어요. 고려를 세운 사람이 누구라 그랬죠? 호족이에요. 즉 호족의 시대에서 출발했다가 이 호족들이 나중에 문벌 귀족이 돼. 기득권 세력이 되는 거지. 그죠? 그런데 그 기득권 세력이 되면서 너무 많은 걸 갖고 있다 보니까 내려놓질 않아. 욕망과 욕심으로 똘똘 뭉치면 나중은 칼 맞아 죽어요. 똑같이 그런 일이 벌어져요. 결국 1170년 무신들의 칼에 맞고 문벌 귀족들은 무너지고 그 이후 고려 후기 1170년 기점으로 고려 후기가 연결되는데 이때 이끌었던 세력은 아까 무신정변 바로 무신들입니다. 무신들 가다가 몽골이 쳐들어와요. 이러면서 무신이 무너지고 그 뒤에 원나라, 몽골이 세운 원나라에 빌붙었던 세력이 성장하니 그들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권문세족이라고 합니다. 자, 이래서 자, 여러분들 고려시대는요. 역사 주도 세력이 어떻게 흘러가냐면 호족, 문벌귀족 딱 잘라서 고려 전기. 그리고 무신정변 딱 잘라서 고려 후기. 이렇게 나뉘어진다는 거. 이거 일단 머릿속에 딱 염두에 두셔야 돼요. 고려 500년은 1170년을 분기점으로 두 시기로 나뉘고 그 앞시기는 호족과 문벌귀족이 그 뒷시기는 무신과 권문세족이 이끌고 있더라 라고 하는 거. 요게 일단 딱 세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됐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요. 호족, 문벌귀족, 그리고 무신, 그다음에 권문세족. 요 시기를 관통하면서 고려 500년 역사 정치를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출발합니다. 자, 먼저 호족의 시대가 되겠습니다. 자, 이 호족의 시대, 누가 세운지 여러분 알죠? 태조 왕건이 세운 고려다라고 설명드렸는데, 자, 이 호족의 시대, 이 태조 왕건, 여러분들, 호족의 힘이 있어요. 왜냐면 태조 왕건 혼자 나라 세운 게 아니거든요. 호족들과 함께 세웠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여러분들 호족 연합 정권의 어떤 모습들을 띠고 있더라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적어드릴게요. 그래서 이 태조 왕건 때는 호족 연합, 호족 연합의 이 모습들, 호족 연합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더라. 당연히 호족 연합의 모습이니까 왕권이 강할까요, 약할까요? 당연히 왕권이 약할 수밖에 없겠죠. 네, 왕권은 당연히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왕권은 약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자, 이러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에 근거해서 이제 태조 왕건의 정책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태조 왕건의 정책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자, 먼저 저 위에부터 한번 출발해 볼게요. 일단 나라를 새로 세웠잖아. 그러면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민생을 안정시키는 일.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예, 민생 안정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민생 안정책.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이 호족들을 어떻게 상대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들, 이러한 것들이 왕건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이 될 겁니다. 그죠? 그리고 또 하나 뭐였냐면 바로 북진정책이에요. 왜냐하면 고려, 어느 나라랑 이름 비슷해요. 고구려. 즉 고구려의 계승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식들이 있었기 때문에 고구려가 차지하고 있었던 그 영토를 확보하려는 어떤 의지. 그래서 바로 북진 정책, 북쪽으로 쭉쭉 올라가서요. 결국은 서경, 평양이죠. 평양은 어디입니까? 고구려의 수도 아닙니까? 그 수도를 장악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더라. 이게 바로 태조 왕건의 정책들이다라고 하는 거 일단 여러분 기억을 좀 해놓으세요. 가장 크게 민생안정책, 호족정책, 그리고 북진정책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자, 민생안정책으로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백성들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세금 깎아주는 거예요. 그죠? 저도 세금 깎아주면 좋아해요. 뭐 그렇다고 세금 안 낸다는 건 아닌데 세금은 잘 내겠습니다. 근데 깎아주면 좋죠. 자, 어쨌건 세금을 깎아주는 민생안정책 들고 나옵니다. 들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민생들한테 제일 중요한 거, 고구려 때 왜 진대법이라는 걸 실시하잖아요. 춘대 추나 봄에 곡식 빌려주고 가을에 갚도록 하는 제도 있었잖아요. 그 제도를 계승해서 빈민구일제도, 봄에 곡식 빌려주고 가을에 갚도록 하는 흑창이라고 하는 제도를 운영합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의창, 뭐 상평창, 뭐 이렇게 연결이 될 겁니다. 이렇게 연결이 될 겁니다. 빈민구율 제도다라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백성들한테 조금 더 안정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자, 근데 뭐니 해도 이 태조 왕건한테 제일 중요한 건 바로 호족 정책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왜냐면 호족들이 이미 세.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자, 그래서 호족들을 좀 달래기도 하고 호족들을 좀 이렇게 윽박지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 같이 쓰고 있겠죠. 자, 먼저 호족들을 좀 달랬던 정책들 뭐가 있을까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먼저 여러분들 왕치성을 좀 줍니다. 야, 최태성, 넌 이제부터 왕태성이야. 우리 패밀리, 우리 가족이야. 뭐 이런 식으로 이걸 바로 사성, 내릴 사자, 성을 내린다라고 해서 사성제도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가장 확실한 거, 야, 최태성, 너 나랑 사돈 맺자.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랑 사돈 맺으면 좋아, 안 좋아? 왜 안 좋아? 바로 이런 결혼 정책을 통해 가지고 아주 직접적인 그냥 어떤 패밀리로 이제 묶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왕건이 몇 명하고 결혼했냐면 부인이 무려 29명. 대박. 29명이면 매일 하루씩 이렇게 만나도 29일. 한 달이 걸려. 한 달. 그죠? 와. 근데 여러분들 29명이 그냥 같은 궁궐에 다 있었던 건 아니고요. 이게 각 지역의 호족들과 결혼한 거기 때문에 각 지역들마다 이렇게 그 딸들, 그렇게 부인들을 두고 있는 모습들도 있습니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니 해도 이렇게 결혼하고 패밀리하고 사성 주고 이런 중요하지만 뭐니 해도 이제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돼야 이게 그 다음에 가족이고 뭐가 된 거죠. 지금 그죠? 줍니다. 그래서 개국 공신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 개국한 그 역할에 따라서 토지를 나눠줘요. 자, 그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역분전이다라고 합니다. 역분전. 그 역할에 따라서 나누어준 토지, 역분전이라는 토지를 나눠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근데 이렇게만 잘해줄 수는 없잖아. 말 안 하면 때려야지. 그죠? 그래서 바로 이 사심관은 뭐냐면요. 연대 책임을 지는 거예요. 너 그 지역이 사심관에.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이제 신라의 마지막 왕이 경순왕 김부라는 사람인데 그 김부를 경주 사심관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경주에서 무슨 난이 벌어졌어. 그럼 어떻게 한다? 네가 책임지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죠. 사심관 연대 책임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인제도는 배웠죠, 여러분들. 기인제도는 인질제도. 이거는 이제 신라 시대 상수리 제도에서 연결된 건데요. 이 기인제도는 바로 인질제도다. 이런 것들 이제 신라 시대 상수리 제도에서 연결되고 있다라고 하는 뭐 이 정도는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런 호족들의 정책. 좋아요. 아주 그냥 치밀하게 정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나머지는 그러니까 이 호족들에 대한 정책이 나오게 된 그 배경은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 이유는 무엇이다? 그 이유는 바로 두두두두두
호족 연합 정권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태조 왕건 정부가 호족 연합 정부이기 때문에 이런 정책들을 취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배경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 북진 정책입니다. 북진 정책은 뭐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죠? 서경을 굉장히 중시 여기는 모습들. 왜? 서경이 바로 고구려의 수도였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영토를 확장시키는 천천강에서 영흥만까지 영토를 확장시키는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부인이 29명이야. 그럼 여러분들 이게 그 다음 나오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 나올까? 아니 29명이면 거기서 나오는 아들들 이제 왕이 될 텐데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왕자의 난. 이거 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서로 왕이 되게 싸울 거 아니에요. 그죠? 걱정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태조 왕건이 죽는 것도 편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언을 남겨요. 그 유언이 뭐냐면 바로 후뇨 10조라는 겁니다. 후뇨 10조. 네. 또 뭐 계백 묘서 뭐 이런 것들을 남기는 거예요. 불안한 거야. 어떻게 세워나는데. 그죠? 뭐 그래서 뭐 왕위는 장남이 이어야 된다. 뭐 이런 어떤 그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왕위는 뭐 뛰어난 사람이 뭐 이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을 적어놓고 있지만 그게 여러분들 마음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결국 태조 왕건이 죽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 빨간색 있는 이 부분이 뭐냐면 굉장한 불안정기예요. 당연히 서로 왕이 되겠다고 싸우는 그런 장면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네,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죽고 죽이는 과정 속에서 올라온 왕이 있으니 그 왕이 바로 광종이라는 인물이 되겠습니다. 자, 이 광종 같은 경우에는요 목표가 있었어요. 그의 윗대가 지금 호족 연합 정권을 통해 가지고 왕권이 약했단 말이야. 그럼 이 광종의 목표는요 딱 하나예요. 광종의 목표는 바로 호족들을 숙청해서 정치는 이래서 무서워. 호족들을 숙청해서 왕권을 강화시키는 것. 호족들을 숙청해서 왕권을 강화시키는 것. 이게 가장 큰 목표가 되는 겁니다. 바로 왕권을 강화시키는 것. 왕권을 강화시키는 것이 바로 목표가 되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호족 숙청하는 과정 속에서 있었던 일들, 이 광종 진짜 무서운 사람이에요. 진짜 무서운 사람이에요. 난 진짜 정치인들 이렇게 보면 참 무섭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광종은요 집권하면서 별일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책만 봐요. 책만 보면서 마치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처럼 주의를 안심을 시켜요. 안심을 시키다가 바로 이제 노비 안건법이라는 걸 시행합니다. 노비 안건법은 뭐냐면 불법으로 노비가 된 자들을 안검 자세히 조사해서 이 노비들을 다시 평민으로 돌려놓는 거예요. 여러분들 노비는요 세금을 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국가 소속이 아니라 어떤 이 호족들의 개인 재산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그 개인 재산이니까 그 노비들은 무엇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많죠? 군사력으로. 이건 마치 그 앞에 신문양 개혁 과정 속에서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했던 그 맥락과 동일합니다. 그 노비들이 군사력으로 전환되어서 왕권을 위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광종은요, 바로 그 호족들이 갖고 있었던 이 노비를 그 호족들에서 뺏어나서 평민을 올리는 거예요. 평민은 세금을 누구한테 내면 왕한테. 국가에 내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서 이 노비들을 호족들이 소유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이게 국가가, 즉 왕이 관리하도록 떼어놓는 거예요. 이러면 여러분 역학관계 깨지겠죠. 노비를 갖고 있었던 호족들의 힘이 빠지고 대신 그 노비가 양면이 되면서 왕의 힘은 더욱더 세지는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왕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전격적으로 여러분들 과거제라고 하는 것을 시행합니다. 과거제. 이 쌍기를 통해 가지고, 이 외국인이거든요. 쌍기를 통해 가지고 과거제를 시행하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 칼을 들고 고려를 세우는 어떤 이런 모습들 이제 내려놔라. 공부해가지고 시험 봐가지고 내가 뽑을게.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과거제. 와우. 여러분 우리는 그 앞에서 통일신라 원성왕 때 독서 삼품과가 실패한 거 알고 있습니다. 왜? 독서 삼품과는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한 것이었지만 그 당시는 신라 말기 귀족권이 강했기 때문에 불가능했다라고 설명드렸죠. 자, 이제 왕권이 강화된 시기가 됐으니까 그 전에 독서 삼품과가 실패했지만 이제 여기서는 가능한 거예요. 과거제를 시행해가지고
이 귀족들을 딱 서열을 매기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더라. 와, 정말 대단한 노력. 그 과정 속에 당연히 불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저항이 있겠죠. 그 저항하는 이 호족들을 그냥 있는 대로 그냥 쳐버려요. 숙청. 아, 무서워요. 정말 이 손에 피를 철철철철 묻혔던 인물이 바로 이 광종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정치는 비정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관리들을, 그 호족들을 옷을 입혀가지고 옷 색깔에 맞춰서 쭉 입히는 이런 모습들. 그리고 나서는 칭제건원, 나는 황제다 라고 하면서 연호를 쓰는 칭제건원의 모습으로 딱 이 개혁을 마무리. 이제 왕권 강화야.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와, 이 반전이죠, 여러분들. 예. 이 호족이 굉장히 득세했던 이 태조 왕건 시대에서 이제 호족이 꼼짝없이 당하는 바로 이 광종의 시대로 넘어오는 이 반전의 모습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여러분 다시 왕권을 쭉 올라가는 거예요. 예, 왕권을 쭉 올라가면서 이제 어느 시대가 되냐면 바로 성종 시대로 넘어옵니다. 자, 이 성종 시대는 그 앞에 있었던 광종이 손에 피를 철철 묻히면서 이 정적들을 제거했기 때문에 나름 안정적인 상황 속에서 전국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된 것이죠. 그죠? 자, 성종 때 무엇을 했을까? 뭐 중앙 관제 조직도 또 개편하고요. 지방 조직도 개편하는 어떤 그러한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중앙에 대한 어떤 개혁부터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은요, 이 관제를 이제 개편을 하는데요. 이 중앙은 이성 육부 조직. 중앙은 이성 육부 조직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어떤 식으로 지금 나오는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여러분은 이성이에요. 이성에는 뭐가 있냐면 중서문화성과 중서문화성과 그 다음에 상서성. 이렇게 해서 이성 하나 둘 이성 그리고 육부에는요 이병호형예공부 이렇게 해서 육부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병호형예공 이게 뭐냐면 이부는 뭐 지금으로 보면 행정을 담당하는 곳이니까 뭐 우리나라 본다면 지금 행정안전부 그다음에 병부는 뭘까요? 싸울 병자니까 군사병자니까 국방부. 호는 뭐냐면 재정을 담당하는 거예요. 지금의 뭐 재정경제부. 이병호 형 벌 주는 거예요. 지금으로 본다면 뭐 검찰이라든지 또는 뭐 법원이라든지 이런 얘기가 있죠. 호형 얘는 뭐 외교문서라든지 이런 걸 담당하는 교육 담당하는 거. 지금으로 본다면 뭐 외교통상부라든지 교육인적자원부가 되는 것이고 공은 뭐예요? 공사하는 거. 쯤에 건설교통부. 똑같아요. 다만 이름만 좀 다를 뿐이에요. 여러분들 이 역사라고 하는 것들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차피 사람 사는 모습은 다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해. 그래서 그 비슷한 맥락 속에서 용어만 좀 다른 거니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그러한 이성 육부 체제를 정비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 좀 기억하실 게 좀 있어요. 이 중앙행정조직에서 재미있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뭐가 있냐면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독자적인 기구가 있어요. 독자적인 기구. 사실 이 이성육부라고 하는 것은 당나라의 그 삼성육부에서 따온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인 기구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서로를 견제할 수 있는 언론 기구가 있다라고 하는 거. 상당히 좀 발달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국가 재정을 담당하는 회계 기구가 있다라고 하는 거. 요거 세 개를 좀 여러분들 좀 정리를 좀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먼저 독자적 기구로 뭐가 있냐면요.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 고위 관료들이 모여서 그러니까 이 중서문화성의 고위 관료 재신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중추원의 고위 관료 추밀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 기구가 있어요. 그게 바로 도병마사라는 겁니다. 도병마사라는 겁니다. 도병마사. 나중에 여러분들 이 고려 후기로 가면 이게 도평의사사로 바뀔 거예요. 도평의사사로 바뀔 겁니다. 고려 후기로 가면요. 자, 일단 도병마사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바로 식목도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식목도감. 자, 이 식목도감은 뭐냐면 어떤 직위식
같은 거 할 때 차례 목자예요. 그 순서에 입각해가지고 그 즉위식을 차릴 수 있도록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든 임시기구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목도감. 도병마사는 뭐냐면 지도하는 거예요. 관리하는 거예요. 감독하는 거예요. 뭐를? 병마사, 병사와 말. 이런 것도 이게 군사적인 어떤 그런 관리들. 이게 병마사는 여러분들 그 군사 요충지 있잖아요. 그 군사 요충지를 다스리고 있는 감독하고 있는 그런 어떤 그 관리입니다, 여러분들. 그들은 이제 관리한다. 이게 도병마사예요. 자, 이런 어떤 군사적 성격이 강한 회의를 관리한다. 이건 뭘까요? 그만큼 고려가 외침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외침이 많으니까 그 외침에 대응하기 위해서 바로 이런 도병마사와 같은 회의 기구를 운영하고 있구나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언론 기구가 되겠습니다. 언론 기구에는요, 대간이라는 게 있어요. 대간. 자, 이 대간은 뭐냐면 바로 낭사와 중서문화성의 이제 낭사와 그 다음에 어사대, 암행어사 출두요 어사 있잖아요. 이 어사대가 만나가지고 서경, 간쟁, 봉박, 서경, 간쟁, 봉박을 하는 기구입니다. 서경이라고 하는 거는 서자가 뭐예요? 사인이에요, 사인. 내가 사인 안 하면 이 통과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간쟁, 폐하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제목 지시옵소서. 뭐 이렇게 나오는 거. 그 다음에 봉박. 봉박은 뭐냐면 그냥 서류봉투 오면요, 그거 딱 봉해가지고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인 안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런 어떤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면서 어떤 그 언론 기구, 어떤 부정이라든지 어떤 그 왕의 어떤 그 행적 이런 것들을 비판하는 그런 언론 기구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좀 이렇게 그 앞에 있는 고대보다 좀 더 진일보한 모습이에요. 서로를 통제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회계 기구에 뭐가 있냐면 삼사라는 게 있어요. 삼사. 삼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걸 여러분 왜 제가 빨간색을 썼냐면 조선시대도 삼사가 있어요. 근데 조선은 사간원, 사헌부, 홍문관 요 삼사가 있는데 조선의 삼사는 여러분 언론 기능을 담당하는 곳이에요. 조선의 삼사는. 근데 고려의 삼사는 언론 기능을 담당하지 않아요. 단순하게 이 회계 기능만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차이점. 그 차이점을 여러분들 좀 기억해 놓으시라는 얘기예요. 아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독자기구, 언론기구, 회기구, 도병마사, 그다음에 삼사라는 게 있더라. 이런 것들을 이제 성종시대가 되면서 정비가 되어가는 모습들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됐어요. 중앙은 됐고. 자, 이제 지방행정조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행정조직. 자, 이 지방행정조직은요, 전국을 몇 개로 나누냐면 12목으로 나눠요. 12목. 자, 12목으로 나눈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12목에다가 지방관을 파견해요. 자, 그 얘기는 제가 조금 이따 해드릴 거고요. 이 지방관을 파견했던 이 12목이 나중에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렇게 5도와 양계로 바뀌어 나갈 겁니다. 자, 5도의 어떤 그 특징은 뭐냐면 항상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5도 양계 지도 나오면 이게 어떤 지도인지 알아야 돼. 고려의 지도야. 구주 오소경 지도 나왔어. 통일신라의 지도야. 8도 지도 나왔어. 조선의 지도야. 5경 15부 62주 나왔어. 발해의 지도야. 그러니까 요거 딱 나오면 어떤 나라인지 아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 5도 양계 지도 나왔습니다. 이 5도는 주로 어떤 기능을 많이 하냐면 행정적 기능을 많이 하는 곳이에요. 양계는 어떤 곳이냐면 저 북쪽과 동쪽에 있으니까 북방 민족과 이 외를 일본을 막는 즉 군사적 성격이 강한 지역에다가 양계를 지금 설치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요 얘기 좀 하고요. 지방에다 여러분들 지방에다가 이 12목에다가 지방관을 파견을 하는데 이 지방관을 파견하게 되는 계기가 있습니다. 그 계기가 뭐냐면 바로 성종 때. 이 최승로의 시무 28조의 건의 중에서 외관을 파견하소서라는 내용이 들어와요. 외관을 파견하소서. 그래서 이 건의를 수용해 가지고 바로 지방관을 지방관 외관을 파견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바깥 외자예요. 바깥 지역, 지방에다가 관리를 파견하라라는 건데 여러분들 놓치지 마세요. 지방관이 전국에 다 파견된 건 아니에요. 고려 시대는 이 외관을 파견했지만 요거는 일부 지역에서만 파견되고 있다라고 하는 게 포인트야. 그러면 전국의 지방관이 쫙 파견되어 가지고 중앙 집권이 완성된 시대는 언제일까? 이거는 조선 시대예요.
아시죠, 여러분들? 네, 하여튼 이 지방을 파견했지만 일부 12목에만 지방을 파견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 5도를 다스리는 지방관을 뭐라고 불렀냐면요. 이 5도 행정적 기능이 강하다고 그랬잖아요. 이들을 우리는 안찰사다라고 합니다. 안찰사. 반면에 군사적 기능을 담당하는 양계. 양계를 다스리는 관리를 우린 뭐라고 배웠어 이미. 군사직이요. 그래서 모여서 회의에 맞습니다. 바로 이게 병마사예요. 병마사. 이게 바로 병마사다라는 건데, 자,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만 고려시대는 여러분들 이게 전국에 파견된 게 아니에요. 전국에 파견된 게 아니고 일부 지역에만 파견이 된 거야 지금. 그죠? 일부 지역. 자, 그렇다면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지역을 뭐라고 할까요?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지역을 예를 들면 5도 밑에 있는 바바바바밤밤밤밤 5도 밑에 있는 뭐 속군인이, 이게 속은 뭐냐면 5도 안에 뭐 군과 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군에 속해 있는 지역 또는 현에 속해 있는 지역, 지방에 파견되지 않은 곳이니까. 그리고 특수 행정구역이 있어요. 여기가 바로 향, 부곡, 소라는 곳이에요. 향, 부곡은 농사를 주로 하는 곳이고 소는 수공업자들이 주로 모여있는 공간입니다. 자, 바로 이렇게 속군, 속현, 향, 부곡, 소는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곳이에요. 그러면 이 지역은 이렇게 지방관이 파견된 곳에 이제 속해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 지역이 그냥 어떤 아무도 통치 안 하고 그냥 방치되어 있냐, 그건 아니에요. 이 지역을 실질적으로 다스리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을 누구라고 하냐면 그들을 바로 우리는 향리라고 합니다. 향리. 선생님, 향리? 향리면은 조선시대 그 이방 있느냐라고 사또 지방관이 부르면 사또 뭐 이런 모습들 있잖아요. 그 향리?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거는 조선시대의 향리의 모습이고요. 나중에 설명드릴 거예요. 조선시대 향리는 힘이 없어요. 그런데 고려시대 향리를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돼요. 고려시대 향리는 이 지역을 실질적으로 다스리는 실세야, 실세. 그래서 사또가 그 이방 있느냐? 사또 이런 모습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려의 향리와 조선의 향리는 질적으로 다르다라고 하는 거 일단 기억을 좀 해놓으세요. 왜냐하면 지방관이 파견된 이 지역과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지역 어디가 더 많을 것 같아요? 네,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지역이 훨씬 더 많아요. 지방관이 파견된 보다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지역이 훨씬 많기 때문에 이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향리들의 힘은 막강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됐죠? 자, 그리고 그러면 이 지역을 다스리는, 이 지역을 지키는 군대를 한번 보자고요. 군대를. 자, 이쪽이 이제 중앙이고 이쪽이 지방인데, 자, 중앙과 지방을 한번 나누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앙과 지방을 나누어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중앙과 지방을 나누어서 한번 볼 텐데, 자, 중앙은요, 중앙군은 2군 6입니다. 2군 6위. 자, 이건 지금 우리 군이야, 군. 네, 군. 2군 6위로 구성되어 있고요. 지방은요, 지방은 주현군과 주진군. 네, 주현군과 주진군으로 구성되어 있더라. 주현이야. 뭔가 현, 5도 현. 맞습니다. 이 주현군이 파견된 곳은 바로 도예요. 도. 이거는 이제 5도. 도에 파견되고, 그 다음에 준이야. 진을 치도록 하여라. 뭔가 좀 군사적으로 중요한 것 같죠? 맞습니다. 여기는 양계 이렇게 파견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지방 행정 조직이 5도와 양계, 행정과 군사 좀 이원화되어 있는 이런 모습들이 바로 고려의 지방 행정 조직이고, 이게 일원화된 게 바로 조선 8도 체제로 이제 결정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조선시대로 와야 된다. 지방관이 아직 파견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전교 파견되지 않았다. 고려, 지방관이 전교 파견되었다. 조선. 이런 것들. 자, 이렇게 되면서 호적 연합정권으로 힘이 없었던 태조왕건, 그 뒤를 이어서 광종이 손에 피를 철철 묻히면서 왕권을 강화시켰고, 그런 어떤 바탕 속에서 좀 안정된 추세 속에서 바로 성종의 이런 안정화 작업, 이러면서 여러분들
호족의 시대가 이제 안정화되었고 그 뒤를 이어서 이제 그 호족들이 기득권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문벌 귀족 시대로 넘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고려가 출발합니다.